태국에는 선행을 베풀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 시장에서 산 살아있는 생물을 방생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학가였던 시리폰 역시 이러한 풍습을 믿는 이들 중 한 명이었고, 2023년 4월 14일, 이날도 그녀는 시장에서 산 물고기를 풀어주기 위해 인근 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다다랐던 그녀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주변에 있던 행인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평소 건강했던 그녀의 갑작스런 죽음에 가족들은 부검을 의뢰했고, 그 결과 그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혈액에서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발견됐거든요. 한 젊은 여성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독살이었다? 경찰은 범인이 그녀의 재산을 노렸거나 원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며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리폰의 가방과 핸드폰 등 개인 물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주변 보안 카메라를 통해 그날 그녀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고기를 산 뒤 다리를 함께 걷던 시리폰의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먼저 그녀를 홀로 다리 아래 강가로 내려보낸 뒤 잠시 다리 위에 머무르더니 계단을 지나 그대로 차를 주차해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여성이 계단을 지나쳤던 시각은 시리폰이 쓰러져 행인들이 몰렸던 시각과 일치했습니다. 분명 지인이 쓰러졌다면, 하다못해 아래쪽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면 관심을 보일 법한데 여성은 힐끗 바라볼 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갔죠. 이 장면에서 경찰은 여성이 손에 들고 있던 물건들이 시리폰의 없어진 지갑과 핸드폰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여성은 시리폰의 차까지 몰고 사라진 상태였죠. 이 영상은 언론에 공개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얼마 안 가 경찰은 여성의 정체가 36살의 사라라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나 시리폰과 친해진 여성으로 당시 임신 4개월째였던 그녀는 겉으로 보기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전 남편은 지역 경찰 부국장이었고 이혼했지만 지금도 동거 상태라 이를 알게 된 경찰은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당일 그녀와 시리폰이 함께 있었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 것은 맞으니 우선 경찰은 그녀를 찾아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시리폰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경찰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그녀는 그날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지인인 시리폰이 쓰러졌는데 홀로 떠났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임신 중인데 갑자기 통증이 와 자리를 피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시리폰의 물건을 가져갔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졌던 시리폰의 차 역시 그녀의 집 인근에서 발견됐고 주차 장소가 계속 바뀌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가 사용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입을 열지 않는 그녀 때문에 곤란을 겪으며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는 동안 언론은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는데 본인의 지인이 사라라와 만나고 얼마 뒤 돌연사했다는 이들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당시에는 돌연사라고 생각했지만 뉴스를 통해 시리폰의 사건을 접하고 나니 사라라가 의심스럽다며 제보했다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그녀를 만나고 3년 만에 사망한 피해자만 해도 확인된 것만 14명. 그들은 그녀에게 모두 돈을 빌려주었고 얼마 뒤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4월 25일에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집에서는 많은 양의 청산가리가 발견됐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집이 건조해 뱀이나 벌레가 많이 나와 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으로 청산가리를 구매했다는 그녀의 주장. 태국에서는 허가 없이 청산가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이용해 해충을 없애는 행위 역시 2차 피해 우려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청산가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들을 죽였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기껏해야 무단 소지한 죄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녀를 14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했죠.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경찰 부국장 위튼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명 그녀는 그와 이혼한 뒤 다른 남성 A와 사귀었지만 올해 3월에 A가 부정맥으로 사망했고 그의 집에 있던 현금과 값나가는 물건들이 사라졌는데 이 뒤로 그녀는 다시 위튼과 동거를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사라라는 A가 사망하고 며칠 뒤 생일 파티를 열고 웃으며 돌아다니는 등 남들이 보기에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A의 시신은 무덤에 묻혀 있어 검시가 가능했고 확인 결과 그의 몸에서도 청산가리가 발견. 이를 통해 경찰은 그녀와 위튼이 공범이라 의심했습니다. 둘 다 은행 대출과 카드 빚이 많았는데 사라라와 가까이 했던 이들이 하나둘 사망할 때마다 돈을 갚은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공무원 둘이 사라라를 내세워 부유한 이들과 친해져 신뢰를 얻고 돈을 빌린 뒤 캡슐 형태의 청산가리를 음식 또는 건강보조제에 넣어 먹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위트는 모든 것을 부인했고 검찰은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일단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검찰은 그가 A의 차를 팔았다는 것을 알아내 이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그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사건에 관련된 사기와 횡령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라와 관련된 살인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했죠. 이 사건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검찰 측은 정황 증거를 비롯해 명확한 물적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일단 살인죄로 구속된 사라라에 대해 당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그녀가 사형을 선고받더라도 바로 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태국 법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받은 임산부는 아이를 낳은 뒤 3년이 지난 뒤에야 형 집행이 가능한데 이 기간 안에 아이가 사망하지 않으면 종신형으로 감형된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생긴 법이지만 태국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악질적인 범죄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거짓말같이 지난 7월에 감옥에 있던 사라라는 유산했고 이로써 그녀가 만약 법의 심판을 받는다면 피해갈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가 밝혀진 사망한 14명과 미수로 그친 1명을 제외하고도 10명이 더 넘을 것으로 검찰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인터넷으로 청산가리를 구매한 총 100명이 넘는 이들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 이 중에는 태국의 유명 여배우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위튼과 사라라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들에게 돈을 건넨 지인들은 모두 심장마비 같은 증상으로 사망한 이 사건. 하루빨리 재판이 열려 그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7일 저녁 9시 40분 무렵 도로를 순찰 중이던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의 아론은 밴더호 근처의 벌목지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12번 고속도로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한 속도를 훌쩍 넘어선 차를 뒤쫓아 세웠는데 운전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바지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묻어 있었죠. 운전석과 바닥 매트에도 붉은 얼룩이 보이자 그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안을 살펴보았던 아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앞좌석과 트렁크에서 피 묻은 파이프 렌치와 유틸리티 나이프, 그리고 그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원숭이 모양의 가방이 발견됐거든요. 처음에 아론은 남성이 밀렵을 했다고 생각해 환경보호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남성이 세인트 루이스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는 20살의 코디 레지보코프라는 것을 알아냈죠. 11시 무렵 현장에 도착한 환경보호관이 직설적으로 밀렵에 대해 묻자 코디는 친구와 사슴을 사냥하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에서 사슴을 발견해 친구가 총을 쏘았는데 막상 잡고 나니 처리가 곤란해 친구는 집에 보내고 자신은 트럭에 사슴을 실어 인근 벌목지에 버렸다는 그의 주장. 파이프 렌치에 묻은 피에 대해 묻자 그는 친구와 함께 돌아가며 사슴을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런 무의미한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나는 레드넥이고 그것이 우리가 재미로 하는 일이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레드넥은 원래 목이 빨갛게 된 농부들을 특징 짓는 말로 몇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을 시골 촌놈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시골 촌놈에게는 별다른 유흥거리가 없어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밀렵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환경보호관은 야생동물법 위반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 사이 경찰관 아론은 좀 더 면밀하게 코디의 차량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아까 보았던 원숭이 모양의 가방에서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과 로렌 레슬리라는 이름이 적힌 소아병원 카드를 발견합니다. 그의 지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했죠. 우선 환경보호관은 코디가 벌목지에 사슴을 버렸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별말 없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내한 장소로 향하던 그들은 눈 위에 남겨진 이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가 안내하는 곳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코디의 것이었는데 다른 하나는 작은 체구를 가진 이의 것으로 보였죠. 이를 주시하는 그들에게 코디는 거기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발자국을 따라갔고 그 끝에서 사망해 있는 소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안 가 소녀는 코디의 차에서 발견된 원숭이 가방의 주인 로렌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와 동시에 코디는 살인죄로 체포됐습니다. 1990년 1월 21일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코디. 운동을 잘하고 사교성이 좋아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그는 폭력적인 성향을 거의 보이지 않는 건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지인들은 이를 믿지 않았죠. 경찰과의 신문에서 코디는 자신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우연의 일치라 주장했지만, 얼마 뒤 사슴을 버리러 갔다 우연히 사망해 있는 로렌을 발견했는데 처음에는 확인차 그녀의 몸을 건드렸고, 반응이 없자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또 얼마 뒤 그는 그녀와 온라인으로 아는 사이였고 그날 둘이 성관계 목적으로 만났던 것이라고 말을 바꿨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그들은 인적이 드문 벌목지에서 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정신병이 있던 그녀가 스스로 머리를 때렸고 트럭으로 달려가 안에 있던 흉기로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돌발 행동에 놀란 그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벌목지 안으로 데려갔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어 고통스러워하기에 편하게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파이프 렌치로 2대 때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계속 말을 바꾸는 사이 그의 집을 조사한 경찰은 코디가 1년 전부터 살해되고 실종된 여성 3명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의 집에서 그녀들의 혈흔을 비롯한 여러 DNA 증거가 나왔거든요. 살해된 채 발견된 질과 신시아, 실종된 나타샤, 모두 그의 집에 방문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에 종사했고 당시 마약에 빠져있던 코디가 그녀들을 이용해 약을 구했다는 것까지 알아낸 경찰은 과거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2009년 10월 9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질은 같은 달 26일에 프린스 조지의 외곽에 있는 자갈 구덩이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두부에 둔기에 의한 외상이 남아있었고 이것이 그녀의 사인이었는데, 코디의 소파와 카펫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됐죠. 2010년 8월 말에 실종돼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나타샤의 경우 코디의 집에 있는 침대, 카펫, 타일, 매트, 도끼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전에 그의 룸메이트들이 방에 왜 도끼를 두었냐고 물었는데 당시 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10년 9월 10일에 친구의 집을 나온 뒤 실종됐던 신시아는 그해 10월에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도시 외곽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당시 부패가 꽤 진행된 상태였고 머리에 거대한 둔기로 인한 외상을 제외하고도 몸 여러 군데의 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코디의 집에 있던 신발과 후카룬에서 그녀의 DNA가 발견됐죠. 같은 해 11월 27일, 저녁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로렌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던 코디는 성적인 만남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그녀를 안심시킨 뒤 만남을 가졌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빠른 속도로 도로를 달리다 경찰관에 의해 저지를 당하며 앞선 모든 것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분명 로렌이 정신병이 있었고 자해로 돌이킬 수 없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자기는 그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2대 때린 것이 전부라고 했지만, 검사 결과 그녀의 머리에 남은 둔기에 의한 외상은 8차례. 그것도 모두 강력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절대 스스로 만들 만한 상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1년 10월에 4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14년 6월에 열린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단순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하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이라 주장했는데, 그는 4번째 피해자인 로렌에 대해선 자기의 주장을 고수했고 질과 나타샤, 신시아에 대해선 XYG라는 마약상과 관련된 이들이 그녀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범행 현장을 정리했고 나타샤를 제외한 두 여성의 유기까지 도왔다고 주장한 그는 X, Y, G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만약 본인이 감옥에 가면 보복당할 것이 분명하다며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앞선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 93명이나 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배심원단은 하루의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4건의 1급 살인에 대해 유죄를 판결. 2014년 9월 11일에 재판부는 25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글렌 페럿 판사는 그는 동정심이나 후회가 조금도 없다. 다시는 우리 사이를 걷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그의 석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만약 석방된다 하더라도 감시가 필요하기에 국가성범죄자 등록부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항소가 기각된 코디는 2019년에 켄트 기관에서 워크워스 기관으로 이송됐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4건이나 되는 살인에 운이 없게 휘말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1900년대 초 헝가리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연애 감정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여성들은 부모가 정해주는 남성과 결혼해야 했고 심지어 결혼식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기도 했죠. 당시 헝가리에서는 결혼하게 되면 여성의 지위는 더 낮아지고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법인 서류에 서명하는 것까지 금지되었습니다. 거기에 독실한 가톨릭 국가라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도 절대 이혼이 불가능했죠. 아내가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남편이 사망했을 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사, 사고사를 기다리기 지친 이들은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1911년 헝가리의 작은 농촌 마을 나기레프로 중년의 조산사 즈즈산나 파제카스가 찾아왔습니다. 농촌 마을이다 보니 병원은커녕 변변한 약국도 없어 주민들은 병에 걸리면 다른 마을까지 갔다 오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했는데 의학 지식이 있는 파제카스가 마을에 정착하자 많은 이들이 그녀를 찾게 되었죠. 그녀는 자신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아 결혼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남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당시 헝가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낮아 남편 없이 홀로 여행하거나 정착지를 떠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 시대였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물론 궁금한 점이 있긴 했지만 마을 주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그녀의 남편에 관한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일한 의학 지식이 있는 여성이었고 그런 그녀에게 마을 여성들은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항상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여성들은 그녀에게 치료받으며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달렸던 것 말고도 당시 여성들에게 걱정거리는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였던 헝가리는 피임이 금지였는데 먹을 것이 부족해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는 집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지우는 것도 불법이고 이를 몰래 해주는 의사도 거의 없었기에 힘든 상황이었죠. 걱정하는 여성들의 하소연을 듣던 파제카스는 아이를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것으로 불가능하면 직접 수술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그녀를 엔젤 메이커라 불렀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불법 수술을 한 죄로 10번이 넘는 재판을 받았지만 매번 금방 풀려났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의 중요한 의료인이었던 그녀를 감옥에 가둬두기에는 어렵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남성들은 전장에 투입되었고 이 기간에 나기레프 마을은 연합군 포로 수용소로 사용되었는데 이런 시기였기에 의학 지식이 있는 그녀는 더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말이 수용소이지 포로들은 외부로 나가는 것만 감시할 뿐 마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에 전쟁 때문에 남편에게 해방된 아내들은 그런 포로들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애인을 만든 여성도 있었죠. 여기서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남편들이 돌아왔을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그들은 더 거칠어졌고 이를 아내에게 풀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신세한탄만 할 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던 아내들은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그런 그녀들의 마음에 더 크게 불을 지른 것은 파제카스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남편이랑 이혼도 못하고 억울하다며 찾아온 여성에게 파제카스는 왜 참아야 하죠? 라며 어떤 액체가 든 병을 건넸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먹이면 자유를 찾을 것이라는 말에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병을 품 안에 넣었고, 그로부터 얼마 뒤 여성의 남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을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마법의 비약을 찾아 파제카스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여성들에게 주었던 마법의 비약, 그것은 비소였습니다. 비소는 무생, 무치, 무미의 독으로 이를 먹게 되면 두통과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다 끝내 사망하기에 이릅니다. 위생이 좋지 않았던 당시에는 이러한 증세를 보이는 질병에 자주 걸렸고, 그렇기에 다른 이의 의심을 피하기에도 좋아 비소는 많이 쓰이는 독 중 하나였습니다. 파제카스는 쥐덫에 사용하는 금속 비소를 물에 담가두어 성분이 물에 스며들도록 했고,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점차 마을에서는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던 남편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했죠. 물론 이 시대에도 비소 중독으로 사망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존재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물론 파제카스 역시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검시관이 그녀의 친인척이었기에 사망 진단서를 조작할 수 있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파제카스에게 비소를 받아간 여성들이 50명이 넘었고, 그녀들의 손에 사망한 이가 10년 동안 100명에 달했습니다. 분명 50명이 비소를 가져갔으면 그녀들의 남편 50명만 사망했어야 했는데 왜 피해자의 수가 100명을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그녀들이 남편뿐만 아니라 돌보기 힘든 노인, 마음에 안 드는 애인을 비롯해 유산을 목적으로 친인척에게도 비소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들끼리는 그룹을 만들어 다음과 같은 지켜야 할 규칙도 세웠죠. 나기레프 엔젤 메이커의 규칙. 불행한 기혼 여성들만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남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룹에 들어오지 못한다. 여성과 아이들에게 비소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나타났고, 그런 이들은 오로지 자기의 이득을 위해 비소를 사용했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살인이 가능했기에 생명의 무게를 가벼이 여겼던 것일까요?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친인척에게까지 비소를 사용하고 몇 년 사귀던 애인이 질려 살해하는 등 점점 그들의 목적은 변질되어 갔습니다. 나기레프 마을 남성들도 이러한 이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은 당시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지만, 남성들만 비슷한 증상으로 사망한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으니깐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확신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기에 괜히 신고했다가는 악마에게 홀렸다고 취급받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벌써 10년이 지속됐고, 점차 자기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던 남성들은 결국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성들에게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골 마을에 있는 흔한 미신이라 생각했지만, 통계 자료를 보며 남성들만 같은 증상을 겪다 사망했다는 것에 의구심이 든 서장은 유능한 형사 2명을 나기레프로 보냈죠. 전문 조사를 하던 형사들은 사보라는 여성이 준 차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켰다는 남성 2명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얼마 전 사보의 삼촌이 구토 증상을 보이며 사망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녀가 마을의 비밀을 풀 열쇠라고 생각한 형사들은 그녀를 찾아가 대뜸 "삼촌을 살해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깜짝 놀란 그녀는 삼촌뿐만 아니라 과거 아버지의 죽음까지 자신의 짓이라며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비소를 제공해 주었던 파제카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파제카스를 비롯해 사보가 지명한 몇 명의 여성들이 신문을 받았는데, 그녀들은 당연히 모두 거짓 자백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증거도 당시에는 얻지 못한 상태였기에 결국 형사들은 사보를 제외한 다른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녀들을 그냥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몰래 구심점이었던 파제카스의 뒤를 미행한 것입니다. 만약 사보의 자백이 사실이었다면 그녀는 비소를 나눠주었던 이들을 찾아가 입단속을 할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적중했고, 그렇게 그녀를 미행하며 나기레프 엔젤 메이커의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죠.
한편 파제카스의 경고를 받은 한 여성은 도시에 있는 유능한 화학자를 찾아가 만약 비서로 사람이 사망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파제카스는 전에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형사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확실한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화학자의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비서 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놀란 여성은 야기레프로 돌아와 파제카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파제카스는 여성들을 모아 논의 끝에 살해한 이들의 무덤을 바꿔 형사의 눈을 속이자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늦은 밤 자신들이 살해한 이들의 무덤 앞에 모인 여성들. 하지만 잠복해 있던 형사에 의해 그녀들은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것인지 파제카스는 체포되기 전 독을 먹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되거나 유실되어 증거를 찾지 못한 이들을 제외한 총 26명의 여성이 살인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중 12명은 징역형을, 8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들 중 2명만이 형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전해지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 어디에서는 파제카스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8명 중 1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그녀는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성의 방문으로 시작된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큐와 영화 등 대중 매체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줘.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던 헬레가 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는 실종됐고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47년에 덴마크에서 태어난 헬레는 여행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여성으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스튜어디스가 된 그녀는 경력을 쌓은 뒤 지금은 파산했지만 1960년대 세계 최고의 항공사 중 하나로 알려진 팬 아메리칸 월드 항공에 들어갔습니다. 200명의 지원자 중 합격한 7명에 속했던 그녀는 연수를 갔던 마이애미에서 10살 연상인 비행기 조종사 리처드를 만나 사랑에 빠졌죠. 176cm의 키에 건강한 체격, 호감 가는 외모로 인기가 많았던 그는 당시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레에게 끌려 파혼까지 했던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했기에 직장에서 아무도 둘의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항상 말싸움을 벌이던 둘이었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무렵인 1975년에 결혼한 둘은 뉴타운의 집을 구해 이사했고, 거기서 헬레는 새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리처드 또한 사랑하는 아내의 휴식을 위해 부모를 고용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 써 주었죠. 셋째가 태어난 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자 직장에 복귀한 그녀는 다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스튜어디스로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였던 리처드 역시 출장이 잦아 둘은 자주 보지 못했고, 이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자 일정이 맞아 함께해도 예전 같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서운한 감정이 먼저 떠올라 둘은 말다툼을 벌였고, 리처드에게 지친 헬레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매번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그러던 중 그녀는 최근 남편이 보인 의심스러운 행동에서 그가 바람을 피운다고 느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자기가 오면 급하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일과 관련된 전화였다고 얼버무렸던 리처드. 전화기 너머로 얼핏 들었을 때 여성의 목소리라 의심스러웠던 그녀는 제다이얼을 통해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그의 직장 동료 중 한 여성의 전화번호라는 것을 확인했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의 예상대로 남편이 다른 여성과 키스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받을 수 있었죠. 그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리처드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혼만은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말로 시작한 그의 부탁은 그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이혼하느니 차라리 끝을 보는 것이 낫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지인들에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단순한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말아줘라며 자기가 남편에게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죠. 그리고 1986년 11월 18일 그녀는 실종됐습니다. 다음날 그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자 걱정된 동료는 리처드에게 전화했는데
그는 아내가 아픈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아침 일찍 여행 가방을 챙겨 덴마크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그녀를 걱정한 또 다른 지인이 전화했을 때도 리처드는 그녀가 덴마크에 갔다고 말했죠. 이 지인은 그녀의 어머니인 닐슨과도 알고 있는 사이였기에 덴마크로 전화를 걸었는데 정작 닐슨은 딸이 찾아오지 않았고 자기는 전혀 아프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누구와도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리처드의 불륜을 조사했던 탐정은 그녀의 실종에 그가 관여돼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그해 12월에 경찰은 리처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내가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덴마크에 다녀온다며 떠났다는 주장을 고수했죠. 출국 기록이 없다는 경찰의 말에 그는 아내가 이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머리를 식힐 겸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지인들은 하나같이 아이들을 놔두고 멀리 떠날 사람이 아니라며 리처드가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자 경찰은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제안. 자신이 있는지 그는 바로 승낙했고 검사를 맡았던 검사관은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긴장하는 등 당일 컨디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 훈련을 통해 속일 수 있기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될 뿐 법적 증거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리처드를 진짜 거짓말쟁이로 보았고 여전히 그를 의심하며 조사를 이어갔죠. 그들은 아이들의 보모이자 한 집에 같이 살았던 마리에게 혹시 그녀가 실종된 날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마리의 말에 따르면 휴가를 마치고 11월 19일 새벽에 돌아온 그녀를 아침 일찍 리처드가 아이들과 함께 빨리 나가봐야 한다며 깨웠다고 합니다. 정전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갈 거라는 그에게 아까부터 보이지 않는 헬레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이미 그녀가 혼자 그곳으로 떠났다며 거기서 만날 것이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리가 그의 여동생 집에 갔을 때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리처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녀를 찾지도 않고 바람 좀 쐰다며 차를 몰고 사라졌죠. 다음 날이 되어도 그녀가 보이지 않자 걱정하는 마리에게 그는 그녀가 아픈 어머니와 함께 있기 위해 덴마크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안방에 있던 카펫이 사라졌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있던 카펫이 없자 당황한 그녀에게 등유를 흘리는 바람에 버렸다고 말한 리처드. 경찰은 그의 행적을 비롯해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항목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헬레가 실종되기 며칠 전 냉동고를 구매했던 기록과 실종 다음날 트럭, 톱밥 제조기를 대여했던 기록이었죠.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냉동고를 구매한 것도 이상했지만 톱밥 제조기를 구매한 것이 더 이상했습니다. 그가 대여했던 트럭을 19일에 인근에 있는 조아 호수에서 보았다는 주민의 증언에 경찰은 호수로 향했고 그곳에서 톱밥과 섞인 금속으로 덧씌운 치아와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 뼈 조각, 2,660개의 탈색된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호수에 잠수부를 투입해 금발에 사람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전기톱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지어진 일련 번호를 복원한 결과 그 전기톱의 주인이 리처드였다는 것이 밝혀졌죠. 금속으로 덧씌운 치아가 치과 기록을 통해 헬레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그녀의 사망 진단서를 요청한 뒤 받자마자 리처드를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기소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야 가능하기에 사망 진단서를 받는 것을 우선으로 했던 것이었죠. 얼마 뒤 열린 재판은 코네티컷주 역사상 시신 없이 재판받은 최초의 살인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월 18일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헬레와 리처드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분노를 이기지 못한 그가 그녀를 살해한 뒤 양탄자에 말아 냉동고에 보관. 다음날 휴가를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부모와 아이들을 데리고 여동생 집으로 간 뒤 혼자 집으로 돌아와 양탄자를 챙겨 대여한 톱밥 제조기를 사용해 인근 호수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냉동고를 미리 사두었던 점에서 계획범죄라는 주장에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죠. 호수에서 발견된 여러 증거가 헬레의 것이라는 검사 결과에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1990년 1월에 그는 5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범수였던 그는 31년을 복역한 뒤 풀려났다고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이혼하기 싫어 아내를 살해했던 리처드. 나쁜 사람이었던 그가 지옥에서 남은 죄값을 받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 수사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것들은 대중들도 알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DNA 분석 기법인데, DNA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화학 물질의 일종으로, 범인이 현장에 남긴 DNA를 통해 체포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이제는 생소한 장면이 아니기도 합니다. 1994년 캐나다에서 일어난 살인사건도 DNA 분석을 통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는데, 기존과는 좀 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범인의 DNA가 아닌 반려동물의 DNA를 통해 범인을 재판대에 세웠거든요. 1994년 10월 7일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사는 한 여성은 들판에 버려진 차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주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번호판을 확인했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번호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폐차하기는 아까운데 왜 버리고 갔지? 라고 생각하며 차 안을 들여다보았던 경찰. 그런 그의 눈에 비산돼 있는 붉은 자국이 들어옵니다. 이상함을 깨닫고 억지로 문을 열어 안을 살펴본 결과 그 붉은 자국이 혈흔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생각하며 지원을 요청했죠. 그리 많이 튀지는 않았지만 내부의 여러 방향으로 남아있는 흔적은 날카로운 흉기가 아닌 주먹으로 인한 폭력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발견한 차량 식별 번호를 통해 차의 주인이 나흘 전 실종된 셜리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녀의 모습은 차 인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했던 점은 5아이의 어머니인 그녀가 나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는데 아이를 돌보고 있던 셜리의 아버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딸이 걱정되지 않았냐는 경찰의 질문에 그는 과거에도 그녀가 며칠 동안 말없이 사라졌다 돌아왔기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 안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과거 있었던 외출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었죠. 차 인근에서는 키가 작았던 그녀가 운전할 때 깔고 앉았던 베개가 발견됐는데 여기에는 많은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차 안과 베개에서 발견된 혈액은 셜리의 것이 분명했죠. 경찰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동원돼 섬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그녀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심령술사를 동원해 물 가까이 흐르는 곳에 있는 소나무 아래 얕은 무덤이라는 점술로 짐작이 가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큰 성과는 얻지 못했죠. 그러던 중 경찰은 셜리의 차로부터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하얀 운동화 한 켤레와 피로 얼룩진 갈색 가죽 재킷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했는데 이 재킷에는 하얀색 털이 20가닥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셜리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들은 하나같이 의심가는 인물로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더글러스라는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더글러스와 10년 넘게 살며 새 아이를 낳았던 셜리는 지속되는 그의 폭력에 지쳐 법원을 찾았고 1991년에 법원은 그에게 접근 금지 처분과 더불어 총기 소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뒤로 셜리는 그에게서 더 멀어지고자 프린스 에드워드 섬으로 이사온 상태였죠. 그녀의 여동생은 언니가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경찰에게 더글러스가 범인이라며 법원 명령이 내려온 뒤 그가 언니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왜 자기를 떠났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만약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수 없다면 사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모두 죽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피 같은 붉은 액체로 서명이 돼 있어 더 섬뜩해 보였던 편지. 경찰은 더글러스에게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이 열려있다는 말에 안으로 들어간 경찰을 처음 맞이한 것은 하얀색 털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사람에게 익숙한 듯 다리에 얼굴을 비비는 고양이와 놀아주는 사이 무슨 일이냐며 더글러스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셜리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 때문에 그녀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경찰은 알겠다고 말하며 돌아가려다 그가 신고 있는 신발을 보더니 발 사이즈를 물었고 굿 사이즈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죠. 캐나다에서 굿 사이즈는 우리나라에서 270mm를 말합니다. 증거물로 보관 중인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하얀 운동화도 굿 사이즈라는 것이 확인되자
법원은 그의 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의 체포에 대해 영장은 불가능하지만 신체 일부에 관해서는 앞서 밝혀진 정황 증거만으로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석고로 그의 발 모양을 따온 뒤 전문가에게 맡긴 결과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하얀색 운동화는 그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같은 신발을 신어도 각자 걸음이 달라 사람마다 마모되는 곳이 다른데 그의 발과 운동화에 남은 마모된 흔적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재킷에서 발견된 하얀색 털이 더글러스의 집에 있던 고양이의 털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문제는 털 모양과 색이 같다고 해서 같은 고양이라 보기에는 어려웠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과학적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전까지 범죄 사건에서 DNA 비교를 동물에게 했던 사례가 없었기에 이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십 년간 고양이의 유전병을 연구했던 국립암연구소 수석 유전학자에게 이를 의뢰했고 그 결과 재킷에서 발견된 하얀색 털이 더글러스 반려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명을 위해 다른 지역에 사는 고양이들을 비롯해 프린스 에드워드 섬에 있는 고양이들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경찰은 더글러스를 신문했지만 그는 절대 자신이 그녀의 실종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종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혈흔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녀가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는 한 살인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었기에 그를 추궁하는 데 한계가 있었죠. 이런 대치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덧 7개월이 흐른 1995년 5월 6일 차에서 약 16km 떨어진 강둑의 덤불더미에서 사망한 셜리가 발견됐습니다. 뒤로 묶인 손과 몸에 남은 타박상, 그리고 교살의 흔적이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고 있었죠. 얼마 뒤 더글러스는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앞선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 때문에 재판은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위협을 가했던 편지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폭력 전가 역시 중요 증거가 되었고 1980년대에 더글러스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의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에 대한 증언은 더욱 그를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성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하면 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주먹이 날아오는 것이 일수. 전화선을 끊어 아무런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그의 폭력을 몸으로 받아야 했던 나날을 증언하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이겠다는 위협을 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은 사건 전날 입수한 사진에서 그가 입고 있던 재킷이 비닐봉지에서 발견된 재킷과 일치하고 거기서 발견된 고양이 털이 그의 반려묘의 것임을 증명하는 DNA 결과를 중요 증거로 내세우며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1996년 7월 19일 재판부는 그에게 18년 뒤 가석방 신청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죠. 두 번의 항소를 비롯해 2013년에 했던 가석방 신청 역시 기각. 2022년에 열린 가석방 청문회에서 그는 그동안 부인해왔던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감옥에서 3번의 심장마비와 심부전을 앓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른다며 그 전에 과거를 정리하고 싶다는 그에게 가석방위원회는 아직 가석방되기에는 여러 위험이 존재하기에 이는 불가능하지만 결정되지 않은 날짜에 12시간 동안 감시하에 외출을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체스터 교도소의 최소 보안구역에 수감되어 있는 더글러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죄를 마주한 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2월 16일 저녁 6시 30분 무렵 정복할 수 없는 집이라 불리는 건물을 청소하던 2명의 청소부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을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계단을 내려오는 남성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운동삼아 그런다고 생각하며 청소를 이어갔죠. 한 청소부가 4층에 다다랐을 무렵 그는 문이 열린 사무실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4층에 있는 사무실은 유진 토마스와 그의 아들 진 토마스가 사용하는 곳으로 쓰러져 있는 이는 진이 분명했죠. 바닥을 따라 흐르는 붉은색 액체에 깜짝 놀란 청소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은 진뿐만 아니라 사무실 안쪽에서 사망해 있는 유진을 추가로 발견합니다. 그들 몸에 남은 4발의 총상은 살인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었죠.
자수성가로 백만장자가 된 유진은 아들 진과 함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가 하루아침에 살해되었다는 것은 돈에 관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죠. 건물 내부에 있던 이들은 총성을 듣지 못했으니 범인은 소음기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한 남성을 보았다는 청소부의 증언에 경찰은 그를 찾는 한편 현장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현장에 범인이 남긴 흔적은 범행에 사용한 총알 4발과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유진의 찢긴 다이어리. 다이어리에는 그의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범행 당일로부터 2주 전까지의 페이지가 찢겨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유진의 아내에 따르면 이날 그는 점심때 고객과 만났고 집에 돌아온 뒤 저녁 무렵에 회의가 있다며 사무실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저녁 5시 40분에 아버지와 함께 사무실에 있던 진은 형에게 일이 생겨 어제 말했던 물건은 다음에 가져가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들이 알고 있는 그들 부자의 마지막 모습, 통화였고 약 1시간 뒤 청소부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됐죠. 부자는 이날 유진의 다이어리에 사라진 페이지에 적혀있던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진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다이어리에 적힌 일정을 통해 금방 밝혀졌죠. 이날 그들과 만나기로 했던 이는 존 발로우라는 남성으로 그는 유진이 운영하는 펀드에 86,000달러를 투자했던 사업가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자금 운용 목적으로 7만 달러를 빌리기도 했던 남성이었죠. 청소부를 통해 그날 계단을 내려왔던 남성이 그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권총을 여러 자루 가지고 있는 총기 애호가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혹시 모를 대비를 하고 사건 다음날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그는 없었지만 긴급 수사를 목적으로 그의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내부를 조사한 경찰은 18자루의 총을 발견. 나중에 확인한 결과 그중 등록되지 않은 총도 몇 자루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일단 경찰은 사무실에 있는 발로우를 찾아가 이미 동행 후 그를 신문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날 그는 유진에게 주택담보대출 사업에 관한 제안을 위해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5시 45분에 사무실로 찾아간 그를 맞이한 진은 아버지가 다른 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니 회의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오더니만 회의실을 잠깐 사용해야 되니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앞서 온 자와 그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한 그는 응접실에서 기다렸는데 6시에 회의실을 나온 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내일 다시 와달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10분 정도 더 기다리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는데 반 정도 왔을 때 유진이 내일 낚시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떠올라 다시 그들의 사무실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사업에 관한 운이라도 띄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그들의 사무실에 다시 돌아온 시간은 저녁 6시 25분 무렵. 그때까지도 회의실에 있던 유진은 나오지 않은 채 존 당신이에요? 라고 물었고 발로우가 그렇다고 답하자 오늘은 많이 늦을 것 같으니 내일 아침에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고 내려가는 길에 건물 청소부와 마주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죠. 그의 아내 역시 당시 귀가했던 남편이 했던 말과 일치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자기가 나올 때까지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주장에 경찰은 결국 그를 풀어주어야 했죠. 하지만 다음날 경찰서를 자진해서 찾아온 그는 어제 했던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바꿉니다. 회의실을 나온 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내일 다시 와달라고 말해 그가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가던 중 다시 돌아간 것까지의 내용은 맞는데 문을 열자마자 응접실에 사망해 있는 진을 발견했고 회의실에서 마찬가지로 사망해 있는 유진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말이죠. 그는 극도의 충격에 빠졌고 자기가 의심받을까 두려워 현장을 벗어났는데 갑작스러운 신문에 놀라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그가 의심스러웠던 경찰은 그의 차를 조사했고 도시 외곽에 있는 매립지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날짜는 2월 17일 오전. 범행 다음날 경찰이 그의 집을 찾기 전이었죠. 경찰은 발로우에게 16일과 17일 사이에 다른 곳을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특별한 곳은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차에 있던 매립지 영수증을 보여주자 그는 굳은 얼굴로 침묵했죠. 무언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병력을 동원해 매립지로 향했습니다.
이미 3일이 지난 뒤였지만 매립지의 압축기가 고장나 작업이 중지된 행운에 경찰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된 CG27 권총과 소음기, 그리고 탄약 상자, 총 50발이 들어가는 상자에는 7발이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발견된 발로우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적혀 있는 우편물은 이 물건들이 그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권총의 총열이 바뀌어 있어 이 총이 범행에 사용된 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단 경찰은 발로우를 주시하며 언론에 강력한 용의자가 있다고 알렸고, 이를 본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익명의 A라는 이가 자신이 발로우의 지인인데 그와 대화를 유도해 자백을 받아내겠다며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 경찰로선 나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A는 마이크를 차고 발로우와 대화했고, 경찰은 이를 모두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당일 유진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사망해 있었다는 것까지는 앞서 그가 두 번째 했던 진술과 일치했는데, A와의 대화에서 그는 당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총을 보고 놀랐다는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총은 몇 달 전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말한 유진에게 빌려주었던 것으로, 만약 이것이 발견되면 자기가 의심받을 것이 분명해 집으로 가져와 다음날 아침에 처분했다는 발로우의 주장. 계속 상황에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발로우를 기소했고, 그해 6월 23일에 체포, 11개월 뒤 그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 측은 매립지에서 발견된 그의 CG27 권총이 범행에 사용된 흉기였다며 그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총열을 바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 측은 다른 무기를 사용한 제3자가 있었고, 발로우의 총은 유진이 방어를 위해 꺼냈던 것이라고 주장했죠. 경찰이 압수한 180점이 넘는 그의 물건 중 범행과 연관지을 것은 없었다며, 당황한 그가 총을 처분하려 했던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 총이 범행에 사용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를 범인으로 몰아선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유진에게 7만 달러를 빌렸던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 측은 그가 그 돈을 갚을 재력이 있던 것을 증명하며 반박하는 등 법정 공방은 끝나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틀이 넘는 논의 끝에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고, 이어진 두 번째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놨죠. 1995년 10월 24일에 열린 세 번째 재판. 검찰 측은 FBI 전문가를 동원해 범행에 사용된 총알과 매립지에서 발견된 총알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는 같은 탄약 상자에 들어있었던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총이 아닌 총알로 관심을 돌린 검찰 측의 주장이 먹혀들었는지 배심원단은 오랜 시간 논의 끝에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그렇게 발로우는 14년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 측은 물적 증거도 없는 재판에서 FBI 전문가의 지휘에 배심원단이 흔들린 것이라 주장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7월에 변호 측은 이 사건을 국왕의 대권 행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추미런에 회부했는데, 추미런은 FBI 전문가의 지휘에 배심원단이 흔들렸을 가능성은 있지만 발로우의 정황 증거가 압도적이라는 결론을 내놨거든요. 2010년 8월에 가석방된 발로우는 지금도 자신이 결백하지만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법정을 찾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는 유진과 진을 살해했던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 5월 9일 미국 뉴저지 에베섬 타운십에 사는 크리스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9개월 된 딸이 눈에 밟혔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주어진 휴식은 달콤하기 그지없었죠. 남편 역시 그녀의 고충을 알고 있었기에 오늘은 실컷 놀다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날이 낀 주였기에 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온 크리스타가 주차를 마친 뒤 현관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뒤로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인기척에 놀란 그녀가 돌아보자 남성은 그녀를 공격했고 옷을 벗겨 자신의 욕망을 채운 뒤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공격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 뒤 산책 나온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남편은 어머니의 날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5월 12일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 생명유지장치 중단을 결정하며 끝내 그녀를 놓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성폭행 당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범행의 다른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특히 몸에 자상이 많이 남아있고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기에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에 두고 있었죠. 이럴 경우 가까이 있는 이, 지인들이 되려 의심을 받고는 하는데 그녀의 남편 윌리엄이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집 앞에서 그녀가 공격받았으니 새벽 2시라 자고 있었다고 해도 집 안에 있던 그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심한 경찰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새벽에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최근 동네 아이들이 밤늦게 놀러 다녔다며 이번에도 아이들이 내는 소리라 여겼다고 합니다. 옆집에 사는 이웃들 역시 그날 이상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윌리엄처럼 아이들이 노는 것이라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했죠. 그로부터 며칠 뒤 그녀의 성폭행 여부가 확인되며 경찰은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일어났던 성범죄에 주목한 경찰은 올 초에 발생한 두 사건을 눈여겨보았습니다. 2월 2일에 집에서 쉬고 있던 한 여성은 잠그지 않았던 문을 통해 한 젊은 남성이 들어왔고 그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치마를 벗기려던 손을 뿌리치고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자 도망갔다는 남성. 그로부터 약 2개월 뒤 그 남성은 인적이 드문 길에서 또 다른 여성을 공격했는데 이번에도 여성이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다 반격당해 도망쳤습니다. 당시 남성이 타이어 지렛대를 휘둘러 상처를 입었다는 여성의 증언에 경찰은 주변 정비소를 중심으로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죠. 이러한 두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뒤 크리스타가 공격당했고 끝내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선 두 사건의 범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여성들을 공격했다고 본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 역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습니다. 범인은 세 번째 범행에서 자신의 DNA를 남겼지만 그동안 큰 전과가 없었는지 경찰 데이터베이스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두 사건의 피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별다른 단서도 없이 경찰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러는 사이 범인은 네 번째 범행을 일으킵니다. 11월 3일에 귀가 중이던 한 여성은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남성을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못했지만 갑자기 피우던 담배를 버린 남성이 뒤를 쫓아오자 그녀는 발걸음이 빨라졌죠. 하지만 남성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톱니 모양의 흉기로 그녀를 공격했는데 부상을 입고도 정신을 잃지 않은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도움을 청했고 그런 그녀의 모습에 당황한 범인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공격을 피할 당시 범인의 얼굴을 보았던 그녀는 그가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고 180cm가 좀 되지 않는 키에 갈색 머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범인이 피웠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칠 때 손톱에 남은 범인의 DNA를 통해 그가 크리스탈을 살해했던 이와 동일범이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었죠. 동일한 범행이 4건이나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경찰은 범인이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고 몇몇 의심이 가는 인물들에게 DNA 샘플을 요구하는 강압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 마찰이 있긴 했지만 경찰은 얼마 뒤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한 남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콤버거. 당시 19살이었던 그는 소위 말하는 지역의 문제아였습니다. 강도질 때문에 유리창을 깨다 체포되거나 여러 약물을 남용하고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나쁜 사람의 패턴을 보였죠. 게다가 그가 2003년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약 때문에 성적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일단 DNA가 중요 증거가 되어 그는 2004년 5월 13일에 체포됐습니다. 정확히는 집을 나온 그에게 경찰이 다가가자 그는 뭔지 알겠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경찰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할 당시 어떤 이유로 체포하는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는 걸리는 것이 있었는지 형사가 질문하기도 전에 자기가 여자친구와 다투어 약과 술을 마셨고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곧 형사가 살인사건 때문에 체포된 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왜 우냐는 형사의 질문에 그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두려웠다고 답했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보다 자기 지인들에 대한 반응을 더 신경 썼던 그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았고 그저 욕망을 풀기를 원했는데 운 나쁘게 크리스타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몸에 남은 자상은 16군데.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그의 말과 상반되는 증거 앞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범행을 지시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충동을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음과 같이 자책했습니다. 난 당연히 죽어야 해요. 내가 한 짓이란 걸 안다고요. 이 뒤로도 그는 계속 말을 바꿨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변호 측은 DNA 증거가 오염되었고 신문 중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술이 담긴 4시간이 넘는 비디오 테이프와 집에서 발견된 범행에 대한 상세하게 기록된 노트, 흉기들은 중요 증거가 되었고 DNA 증거 역시 아무런 문제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증명하며 검찰 측은 그에게 종신형을 구형했습니다. 그의 재판이 회부되기 전 뉴저지주에서 사형 집행이 폐지되며 아쉽게도 사형은 면할 수 있었죠. 재판부는 그에게 각 범행에 대한 형량을 합하여 종신형과 51년 혹은 126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가석방 신청 불가가 아니기에 그는 107년은 복역한 뒤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콤버거의 부모님은 아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가 지금까지 본 이들 중 가장 위험한 범죄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렀던 콤버거. 그가 하루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낸시와 같은 가게에서 일하던 셰릴은 언니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편 때문에 투잡을 뛰긴 했지만 약속 어기는 것을 싫어해 지각도 하지 않았던 언니가 말없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에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직접 언니의 집에 전화해 보았지만 점장의 말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형부는 교육 때문에 출장을 간 상태라 확인이 힘들 거라는 생각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으로 향했죠. 보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항상 두 조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언니를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낸시와 조카들을 발견했죠. 1975년에 결혼해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정착했던 낸시와 그녀의 남편 존은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중장비 운전기사였던 존은 가끔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고는 했는데 1987년 3월 15일 그의 가족이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된 이날에도 캘리포니아로 출장을 갔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소식을 들었을 당시 그는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낸시의 동생 셰릴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금요일이었던 13일. 이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언니와 저녁을 먹었고 저녁 9시 무렵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셰릴은 낸시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주의 연락을 받고 남편과 함께 언니의 집에 갔다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력팀을 따로 꾸려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낸시가 팁을 모아둔 통은 비어 있었고 그 밖에도 그녀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고급 카메라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돈이 될 만한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고 그렇다고 집안을 뒤졌던 흔적 또한 없었거든요. 화장대 위에서 발견된 장갑과 욕실 세면대에 놓여있던 젖은 수건은 범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였는데 이상하게 범인은 수건을 이용해 욕실 내부를 닦은 뒤 세면대에 그대로 방치해두고 떠났습니다. 혈흔 같은 증거를 닦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침실에 눈에 띄게 남은 혈흔은 그대로 두었죠. 이에 대해 전문가는 범인이 범행 당시 약이나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낸시와 장녀의 몸에 남은 성폭행의 흔적과 유독 낸시에게 집중된 구타의 흔적은 원한과 성적 목적의 범행일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도 없었기에 범인은 그녀를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죠. 사망 추정 시간은 토요일 오전 1시에서 10시 30분 사이. 이 시간대에 그녀의 집을 찾을 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그녀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경찰은
남편 존의 조카인 커비 앤서니를 주목했습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앤서니는 10대부터 나쁜 길에 빠져 여러 범죄를 일으킨 남성이었습니다. 14살에 1급 강도 혐의로 체포돼 보호 관찰을 받았고 2년 뒤에는 학교에 불을 지르려다 걸려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했죠. 19살 때는 휠체어를 탄 노인에게 총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뒤 돈을 훔치며 무장강도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매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금방 풀려났던 그는 1985년에 로크릭 캐니언 피크닉 지역에서 일어난 중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당시 한 소녀가 영구적 상처가 남는 폭행을 비롯해 성범죄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샘이라는 이름이 적힌 넥타이가 발견됐고 확인 결과 샘이 친구였던 앤서니에게 넥타이를 빌려주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용의자로 선정된 사건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를 범인으로 확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피해자 역시 충격으로 범인을 기억하지 못해 끝내 결말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뒤로 그는 삼촌이 있는 앵커리지로 이주했고 가끔 낸시의 집에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삼촌이 보조키를 따로 주지 않았기에 그는 조카의 침실 창문을 통해 들락거리고는 했죠. 여자친구와 함께 배를 타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얼마 안가 문제를 일으켜 홀로 배에서 내린 그는 다시 낸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조카라 어쩔 수 없이 받아주었지만 낸시는 그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국 얼마 뒤 그는 쫓겨나 지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죠. 증거들이 모일수록 그는 의심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낸시의 집에서 없어진 고급 카메라가 앤서니의 집에서 발견됐는데 그는 이에 대해 삼촌 몰래 그녀가 빌려준 것이라고 말했지만 찍고 싶은 것이 있어 빌렸다는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에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며 본인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토요일 새벽에 친구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던 그는 오전 7시가 되어서야 집에 왔고 8시에 낸시와 돈 문제로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시에 친구 집으로 가 또 다른 친구와 빨래방에 들른 뒤 12시가 될 무렵 셋이 함께 햄버거 가게에 갔다는 그의 주장. 하지만 확인 결과 친구들은 그를 11시에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2시간이나 비어버린 알리바이에 앤서니는 자신이 헷갈렸다며 낸시와 통화가 끝난 뒤 햄버거 가게에 혼자 들러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주문한 햄버거를 가게 주차장에서 먹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햄버거 가게에 확인해본 결과 거짓임이 밝혀졌죠. 앤서니가 방문했던 햄버거 가게의 주차장은 주차한 차량이 기록으로 남는데 그의 차는 기록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가게 길 건너편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먹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 밖에도 의심스러운 점은 더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인근 나이트클럽에서 앤서니를 만났던 한 여성은 그가 최근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장녀가 당하는 것을 엄마가 지켜봤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선 현장에 남겨진 증거를 통해 유추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던 범인만이 아는 내용이었죠. 그해 4월 14일 앤서니가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와 만나기로 했던 날. 이날 그는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며 가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 몇 시간 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친구는 그가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차를 가지고 캐나다로 떠났다는 친구의 말에 형사는 곧바로 국경 초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미국 국경을 통과해 캐나다 국경 초소까지 갔던 그는 결국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1988년 4월에 열린 재판에서 앤서니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날 그가 파티에서 약과 술에 취한 상태로 낸시의 집에 갔다가 그녀가 빌렸던 돈에 대해 이야기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과 팁을 모아둔 통 등에 남겨진 그의 지문이 맨 위에 남아있던 것을 지적. 이런 물적 증거와 여러 정황 증거로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그해 6월에 재판부는 357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가석방이 된다고 해도 2225년 4월이 되어서야 나올 수 있는 앤서니. 그가 그날까지 꼭 살아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